오늘이 6월 19일이니까요. 6.25 전쟁일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72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올해 6.25 72주년을 앞두고 의미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한 편이 부산 UN 평화기념관에서 상영됩니다. 바로 1950년대 동유럽으로 보내졌던 북한의 전쟁 고아들에 관한 숨겨진 비밀을 추적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김일성의 아이들인데요. 잠시 후 일요 초대석에선 이 김일성의 아이들을 연출한 김덕영 영화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6.25 72주년을 기념해서 부산 UN 평화기념관에서 이 작품 김일성의 아이들을 상영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영화는 2020년 6월 25일 날 극장에서 개봉을 한 영화고요. 네. 벌써 이제 해수로 2년이 지났는데요. 1950년,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직후에 남북한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이제 전쟁고아가 발생했어요. 예.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 전쟁고아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로 이제 대두가 됐고, 당시로서는 이 전쟁고아들을 처리하는 문제가 사실은 여유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남 공동으로 이제 문제가 이제 상정이 됐는데, 당시 북한은 남한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위탁 교육이라는 형태로 동유럽에 이제 아이들을 직접 보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학교가 만들어지고 기숙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동유럽 곳곳에. 그리고 남한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어 전쟁과 문제를 어떤 홀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서는 우리는 이제 입양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상당히 방식 자체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영화를 만드는데.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동유럽을 직접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생존자들을 이제 발굴을 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동유럽 5개 나라, 그러니까 루마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독일까지, 옛날 동독이었죠. 네네네. 그곳에도 이제 아이들이 갔었고요. 방식은 이제 나라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현상은 일단은 기숙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그곳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기숙사와 함께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김일성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예, 그리고 그곳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제 북한 애들끼리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게 51년서부터 시작해갖고 대략 한 59년까지 지속됐거든요. 네. 무려 그러니까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이 된 사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살짜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갔었거든요. 1940년생이. 네. 그러니까 10살 아이가 나중에는 18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이 아니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어린 시절에 미국이나 외국에 나가면은 사실상 뭐 언어 문제라든가 정체성 문제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거의 뭐 반 유럽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어도 이제 폴란드는 폴란드, 체코면 체코 이런 식으로 그 나라 현지어를 한국어보다도 더 아주 잘 구사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안에서 동유럽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적 관계,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연애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을 인솔해 갔던 선생님들, 북한 교사들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이제 동유럽 사람들과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연애가 다 금지가 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몰래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몰래 이렇게 기숙사 담장을 뛰어넘어가고 밤에 몰래 이제 그쪽 천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뭐 우정을 쌓고 뭐 사랑을 하기도 하고 뭐 아주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이런 얘기들이 특히나 이제 폐쇄 국가인 이제 북한의 어떤 또 다른 그 이면의 역사이니까 알려지지 않은 게 참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하셨을까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말씀하신. 네네. 왜 이게 안 알려졌는가. 예, 이게 예. 1950년대 벌어진 일인데 유럽에서. 예. 게다가 한 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료를 계속 찾다 보니까 심지어 이게 몽골까지도 연결이 됐어요. 나중에는. 그렇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된 프로젝트죠. 전쟁과 프로젝트죠. 그런데 왜 그렇다면 이게 70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제대로 세상에 안 알려졌는가. 사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결론부터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는 북한이 감춘 거예요. 철저하게. 예. 보통 북한 체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할 거는 굉장히 과장돼서 자랑을 하죠.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거나 감추고 싶은 역사는 철저히 감추잔 말이죠. 그렇죠. 이 안에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이게 이제 15년 전이니까 2004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 취재를 시작했어요. 우연하게 이제 이 북한 전쟁고아들을 데려갔던 한 교사와 사랑에 빠졌던 루마니아 여성을 이제 알게 돼갖고 취재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인간적인 프로젝트로 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아이들을 집단적으로 다 데려갔다가 또 나중에는 그래서 또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돌봤단 말이죠. 네. 학교도 만들고 심지어 기록에 나타나는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나라거든요. 불가리아가. 네네. 다른 나라들은 공동의 집단 기숙사라든가 학교가 만들어지는데 불가리아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1951년이다 보니까 예. 아시다시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라들도 전쟁과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재건이 아직 안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각 가정에 아이들이 가요. 그래서 그 당시 불가리아 같은 경우가 공산주의 시대다 보니까 배급제였거든요. 예. 자신들이 빵을 사고 옷을 입고 뭐 이런 일상용품을 살 수 있는 그 쿠폰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쿠폰이 있기 때문에 배급제다 보니까 그거를 반을 쪼개갖고 아이들이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취재할 때는 굉장히 숭고한 인간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구나. 네네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이걸 이제 15년 동안 계속 붙들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취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북한 체제의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영화를 보시면 이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런 순수한 인간적인 관계로 유럽을 갔다가 나중에는 철저하게 김일성의 어떤 주체사상 강화라든가 외국인 배척운동이라든가 당시 1960년대에 벌어졌던 이 북한 체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에 한마디로 희생된 거예요. 영화를 보시면은 그 과정들이 아주 생생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영화제에서도 초청들을 많이 받고 아주 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요. 예, 그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일단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게 17개 그 해외 국제 영화제에 본선 경기장으로 진출을 했어요. 그리고 한 3곳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이라든가 이렇게 수상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독립영화치고는 굉장히 큰 성과를 올린 거죠, 사실은. 그리고 뭐 반응은 뭐 예상했던 것처럼 굉장히 놀랐다. 이런 역사가 있었는지 특히 동유럽 나라들도 자신들이 이런 역사가 있는 걸 잘 몰랐거든요. 거기서도 잊혀졌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랐고 이 작품에서 저는 이제 다른 것 떠나서 그들 사이에 어떤 끈끈한 인간의 그리고 사랑, 우정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들이 그들과 동유럽 사람들과 가족같이 지내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한두 달 간 게 아니라 8년, 7년, 8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애들이 거기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아이들이 동유럽 사람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현지인들이 이 아이들과 뭐 입양까지도 시도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이를 자식이 없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그러니까 자기 자식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철저하게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가 되거나 그러면서 아이들이 거의 뭐 반강제적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죠. 북한으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살아있는 분들을 한 10분 정도를 발굴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생존자 사람 찾는 거는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이제 그 당시 북한 아이들과 같이 친구였던 그 불가리아 뭐 폴란드 이런 분들 현지인들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북한 친구들의 이름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들과의 기억들 생김새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시적으로는 편지를 교환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네. 서로 교환했던 편지들 이런 것들을 뭐 아주 정성껏 진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제작하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수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어떤 연대에서 이제 시작된 뭐 사업이었겠습니다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연적으로 그 슬픈 이야기, 어두운 면이 또 등장하게 되는군요. 근데 이 전쟁 고아들이 북한으로 복귀를 했을 때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적응이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안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그럼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1951년경에 대거 이제 가고 1958년, 59년도에 거의 집단적으로 다시 또 북한으로 돌아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59년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60년까지 편지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각국과 북한에 있는 아이들과의 일시적인.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 검열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차단이 되거든요, 편지가. 근데 그 제가 이제 동유럽에서 취재를 할 때 그들이 이제 북한에 도착한 아이들이 보낸 편지를 갖다가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편지가 그 외에 뭐 영어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필기체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아주 그냥 멋들어진 글씨였어요.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그 밑에 한글을 적어놨어요. 아이들이. 예. 한글은 거의 그리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막 삐뚤삐뚤하고 맞춤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편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가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어도 나중에는 잃어버린 애들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벌써 그 정도인데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는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아이들이 폐쇄되고 집단화된 북한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게 우리가 뭐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한 적은 없지만 할 수도 없고요. 이게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아이들이 북한 체제에서 적응하기가 힘들었겠는가. 그거를 일단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왜 갑자기 1959년도에 북한으로 전원 송환됐냐 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정도로 오랜 생활을 했고 또 그들과 끈끈한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으면 사실은 몇몇 케이스들은 그냥 현지에 이렇게 머물고 그쪽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이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1959년 전원 송환이 돼요. 그 과정 때문에 기숙사 탈출하고 뭐 도망가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959년도에 일시에 전원 송환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김일성과 주체사상 강화 이 정책이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1956년도에 동유럽에서 그 헝가리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유시민혁명. 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반소비에트 혁명이거든요. 소비에트에 대한 저항하는 동유럽 사람들의 자유혁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 혁명에 참가를 해요.
아, 그렇습니다. 자유혁명에 예. 심지어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부다페스트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는데 네. 그 시가전에 전투에 참여했다는 기록도 나와요. 심지어는 물론 다수는 아니었겠지만 소수였지만 그리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서는 아이들이 네네. 망명을 시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그 당시 평양 당국 김일성과 평양 당국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이게 완전히 얘네들은 어떻게 말한다면은 자신들의 체제에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굉장히 시급하게 제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아이들이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다 같이 집단적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갈 때랑 똑같이. 예. 그런데 놀라운 게 그게 이제 폴란드에서 제가 증언을 체력도를 했는데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그 기차가 통과하자마자 아이들이 1명, 2명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애들이 그 각 시골에 있는 역에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애들을 분산시킨 거예요. 시골에다가. 그러니까 평생을 그 동유럽에서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아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뿔뿔이 흩어서 나중에는 자기들 스스로도 친구들이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국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북한으로 그 귀환했을 당시의 에피소드들 그 이야기들은 또 어디서 그렇게 그 채집을 하셨나요? 그거는 이 아이들이 처음에 편지를 써요. 그 편지 내용에. 거기에 편지에 이제 동유럽으로 보낸 편지에 네네. 이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이 뭐 폴란드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폴란드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이 동유럽은 5개 나라가 언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 편지가 계속 서로 서신 교환이 동유럽 사람들과 주고받았을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게 검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글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군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뭔가 이제 감지를 했겠죠. 북한 체제도. 뭔가 이 편지에 자신들의 부정적인 뭔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거를 감지하고 검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암호 같은 편지들이 오고 가요.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하면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래서 폴란드 말을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란드어로.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검열이 그만큼 강화가 됐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전쟁 고아들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그 사람으로 성장을 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하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그거는 저희가 뭐 현지에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봉쇄가 되고 또 이렇게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좀 불가능했습니다. 제작 기간만 15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제작 과정에서 또 그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재밌는 기억들이 좀 있으신가요? 뭐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이 굉장히 좀 사실 이 경제적으로도 이 제작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이거를 어디서 지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사비로 다 충당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영화들을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솔직히. 이 진실을 밝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고 특히나 이제 제가 영화를 제작했던 그 2020년 그 기점으로 했을 때는 사실상 좀 뭐 남북 간의 이런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도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여러 군데에다 제가 제작비 이렇게 공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네.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삽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솔직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유럽 취재를 하는데 동유럽에서 이제 거의 뭐 이제 막바지에 돈도 다 떨어지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좀 고갈된 어떤 그런 상태였는데 루마니아에서 우연히 길에서 어떤 남자가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말로. 예. 깜짝 놀라갖고 뭐 안녕하세요. 당연히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우리 나중에서 아니 뭐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하면 나도 안녕하세요 자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이제 영어로 이제 대화를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예. 아주 특별한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한테. 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인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어머니와 찍은 사진 그 북한 전쟁과가 자기 어머니의 친구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아시아 사람만 오면 어머니 옛날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루마니아 도착한 그날이었거든요, 첫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저한테 남자분이 어떤 중년 남자분이 오셔갖고 그래서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얘기를 걸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루마니아를 방문하신 것이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럼 이제 제작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9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 과정에서 이게 이제 독일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쭉 진행되는 과정에 루마니아가 거의 막바지였어요, 취재에. 그래서 뭐 돈도 많이 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근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그 남자를 만난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평생 소원이 있었다. 이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이 북한 전쟁과와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서는 평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시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궁금하고 어머니 생각이 나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엄청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한테 루마니아에 취재해온 목적을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진짜 놀랍고 우연이지만 진짜 여기에 온 목적이 바로 당신 어머니가 그토록 찾고 있는 북한 전쟁과에 관한 행적들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려고 지금 왔다. 이건 운명이네요, 운명.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정말 갑자기 막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소름이 끼치는 진짜 운명이네요. 그래서 참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자기는 직장이 끝나고 그때가 한 6시쯤이었는데 저녁 가는 길이 있대요. 집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발걸음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는데 저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진짜 신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어렵지만 열심히 취재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마치 진짜 지금 가고 있는 길로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가라. 어떤 그런 운명적인 목소리 이런 아주 신기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건 기억이 납니다. 사람에게 소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어렵게 만든 영화 이제 보셔야죠.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간의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웠던 1950년대는 우리도 그랬지만 특히 동유럽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인간애로 이 전쟁과들을 받아주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진 겁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게 우리도 난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있죠, 사실은. 근데 이 난민들이나 이런 전쟁과나 이런 문제가 왜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도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영구히 사는 거예요, 같이.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전쟁과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동유럽 사람들이 각국이 이 아이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정신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문서에도 아이들이 언제 도착할 거라는 문서는 발견되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언제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는 문서는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당시에 말 그대로 그냥 북한 아이들이 동유럽에 그냥 머물고 같이 살 거를 염두에 두고 이 사람들이 한 10,000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거든요. 10,000명? 예. 물론 분산됐지만 다들. 네. 그런 가정하에 이 아이들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1950년대라는 상황 속에서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쉽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애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봤을 때 인류가 좀 이렇게 기억해야만 할 그런 소중한 가치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북한 체제예요. 이들의 이 순수한 이 인간적 관계를 일시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왜 아까 말씀드렸던 루마니아의 그 여성, 북한 전쟁과와 한 번만 더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들은, 이런 사연들은 엄청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같이 친하게 지내고 같이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외압에 의해서 그 만남이 차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렇죠. 네. 좀 같이 평생을 같이 친구처럼 살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동거를 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아이도 낳고 네. 그 안에서. 근데 이런 관계가 갑자기 어느 한순간 그것도 일방적으로 북한 체제에 의해서 차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강제로 아이들이 거의 반강제로 송환이 됐거든요. 네. 들어갈 때. 예. 그들 가슴 속에는 굉장히 우리 표현으로 친다면 큰 응어리가 남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그들의 순수한 인간애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북한 체제의 모순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극명하게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지. 네. 우리가 북한 체제를 너무 아주 좀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대상이 아니라는 점. 네.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이 영화를. 알겠습니다. 흥행도 성공을 해야죠. 제작비는 이미 이제 회수를 하셨습니까? 못했죠, 당연히. 이제... 이거 네네.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지금 모순된 상황인 게.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개봉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제가. 그랬군요.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방송도 제대로 이렇게 많이 다뤄주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상업 영화로도 제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지금 다시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어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상업 영화로도 만나볼 수 있겠군요, 곧 있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게 독립 영화라는 게 이게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나오고 이렇게 로맨틱한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제작비를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난항이 좀 계속되고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포기하지 않고 영화 완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여온 그 세월과 제작 과정에서의 이야기들 결코 이제 잊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니까요. 꼭 영화로서도 상업 영화로서 성공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요 초대석 오늘은 6.25 72주년을 앞두고 참 의미 있는 그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을 제작한 영화감독 김덕영 감독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